이번에는 장애인 복지 정책 서비스에 대한 이해 중에 장애인과 소득 보장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장애인의 생활과 소득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소득 보장 정책의 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과 그리고 소득 현황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장애인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생계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로 인해서 비교적 직업 선택의 폭이 좁고 더 나아가 직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의 생활 수준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낮은 상태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대한 생계급여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명장애부터 쭉 해서 뇌전증장애까지 가는 중에 전국 추정수를 기록해 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정도의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수급과 비수급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역할과 이런 퍼센트 중에 우리가 오늘의 장애인의 생활과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대안을 함께 만들고 함께 대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개월 평균 총 가구 수입액입니다. 수급과 비수급으로 나누어서 전국 추정수까지 지체장애와 뇌병명장애부터 뇌전증 장애까지 퍼센티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대한 주거에 대한 급여를 수급과 비수급 그리고 전국 추정치로 나누었습니다. 살펴보시고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대한 급여죠. 이것도 수급과 비수급, 지체장애부터 뇌전증 장애까지 정리했습니다. 지난 1개월 평균 총 가구 수입액입니다. 50만원 미만부터 해서 500만원 이상까지 퍼센티지로 백분율을 나눴지만 우리가 지체, 뇌병명, 뇌전증까지 골고루 정리가 되어 있는 것, 또 어떤 부분이 제일 많고 어떤 부분이 제일 적은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1개월 평균 장애인 개인 수입액입니다. 여기도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대부분의 많은 우리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50만원 미만이나 또는 100만원 미만 쪽에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연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국민연금이 대다수 여기에 해당되고 있고 그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야 갈 것인지 또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달 동안의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가장 많은 지체장애인들을 예를 든다면 50만원 미만부터 해서 500만원 이상이지만 가장 많은 퍼센트는 어딜까요? 200에서 249만원 위치, 또 100만원에서 149만원, 150만원 이하죠. 여기까지 19%, 또 나름대로 골고루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150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입니다. 여기서도 추가 소요 비용이 의료비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나 뇌병명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은 퍼센트는 이제 간에 대한 부분이 415.5%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사회와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체와 모든 구분 상황에서 장애 구분에 대해서 골고루 다 거의 대부분이 바로 소득 보장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보장 정책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보장정책은 사회보장정책의 하위 개념이죠. 그래서 장애인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바로 소득보장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통하여 보장되는 임금소득과 또 미래의 사회적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하여 채택된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소득에 대한 상실 등의 이유로 자력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완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적인 소득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나아가서는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의 형태로 직접 제공하는 것을 직접적 소득 보장 정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금전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험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금전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으로 추가 비용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요. 다음은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수당인 장애수당,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 소득 보장 중 사회보험의 첫 번째가 국민연금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이 1960년대에 시작했고요. 군인연금은 1963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1973년, 국민연금은 1988년, 이 네 가지가 바로 국민연금보험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위험으로 인해 소득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된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생활 안정 유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 보장 제도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즉 미래에 닥쳐올 사회적 리스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의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좀 정리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볼 것은 국민연금인데 1988년, 그러니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 국민연금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득보장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미래에 닥쳐올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요. 군인연금은 이제 군인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이제 학교의 직원들이, 교직원들이 받는 연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늦게 마지막 완성이 되었지만, 국민연금은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특별히 노령과 장애와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소득 능력이 이제 상실된 다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상실로 나타난 감소된 어떤 소득이 감소되고 중지된 상황이죠. 그들에게,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이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과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수급 요건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어질 때 표에서 제기한 대로 상황처럼 급여 방법에 대한 부분도 바로 장애연금 또는 장애 일시보상금 중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고, 장애 일시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4급에 해당되는 거 기본연금법 225%의 일시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다른 말은 강제보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에 어떤 보상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장애를 입은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주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2017년도 산업보험의 급여 요금 및 급여 수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상병부상연금이 있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의 요건과 급여의 수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급 요건에 대한 요양급여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 병원 또는 산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부득이하게 본인이 먼저 부담한 경우에는 산재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가능하고 나름대로 진료비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죠.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입원이나 통원에 대하여 1인당 평균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 같은 경우는 보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가 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 요양 상태로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급여와 또 간병급여, 다시 치유를 얘기하는 거죠. 유족급여, 장의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급여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애 등급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지급 일수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간병급여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로 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애 정도에 따라 간병 비용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의비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 실행자에게 그 장제에 소요되는 나름대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적 소득 보장 중 공공부조, 다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00년 10월 1일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종전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되고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와 의료와 교육과 주거 등의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다라고 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조에서 가구별 생계급여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빼고 주거급여액을 뺀 상황이 가구별 생계급여액입니다. 1인과 6인까지의 기준을 참고해서 살펴보시고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직접적 소득 보장 중에 사회수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관련 수당으로서 장애인 연금, 다시 말하면 경증 장애 수당과 장애 아동 부양 수당, 보호 수당의 4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보호 수당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수당 성격의 장애인 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 살펴본다면 경증 장애인 수당을 살펴보면 경증 장애 수당은 생계 보조 수당의 성격으로서 장애인의 불완전한 생활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소득 보장 정책으로 1990년대에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장애 수당 지급 대상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증, 다시 말하면 경증 3급에서 6급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증 장애수당 지원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또는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그리고 보장시설 입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급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 다시 말하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연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의 보장 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 상승률이죠. 임금 상승률 등에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죠. 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분은 기초와 차상위, 차상위 초과에 대한 부분으로 나이구 제한 구분됐고요. 그 금액에 대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아동 수당을 볼 수 있는데요. 장애 아동, 다시 말하면 부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장애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 아동 보호자에게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 소득 보장에서 사회수당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장애아동 수당 지원 기준에 장애 정도에 따라 보면 중증, 1급, 2급, 3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은 15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7만 원으로 이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증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해서 10만 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도 10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에서는 2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적인 소득 보장을 볼 텐데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제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최저 생계비 250%의 저소득층의 생업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볼 때 자활과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자활, 자립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대여자금의 종류로 본다면 생업자금과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또 취업에 필요한 지도와 기술 훈련비, 그리고 기능 회복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간접적 소득 보장 중 각종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을 살펴볼 텐데요. 승용자동차 개별 소비세에 대한 면제와 승용자동차 LPG 연료의 사용 허용, 소득세 공제, 또 장애인 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철도,
그 다음에 도시 철도 요금 감면, 유선전화 요금 할인,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 요금 할인, 연안 여객성 여객 운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부분을 빈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그런 입장을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는 빈곤을 양산하고 빈곤도 장애를 양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열악한 경제 상태인 빈곤이 질병이나 손상을 유발시켜서 장애에 이르게 하고 장애는 다시 교육, 또 직업활동, 사회 및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여 만성적인 빈곤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는 추가 비용이라는 새로운 지출 요인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소득에 대한 감소까지 유발시켜서 종국에는 장애를 가진 개인과 가구를 빈곤 상태에 이르게 한다라는 점에서 장애는 빈곤의 절친한 친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가 초래하는 나름대로 어떤 경제적 비보장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장애 소득 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절대 빈곤층 비율은 전체 인구의 전체 국민이죠. 전체 국민의 5.1배에 이를 만큼 열악한 장애인의 경제 상태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전급여와 추가 비용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의 정합성이 낮아서 효율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소득을 볼 수 있겠고요.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이 의학적 손상 중심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능력의 제약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 환경적 요인이 근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급여의 지급액이 낮고 또 수급률도 낮기 때문에 2010년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장애 급여 수급률은 5.7%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장애 급여 수급률은 1.6%로 매우 낮게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과 장애소득 보장체계의 공존과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기본소득과 장애소득 보장체계의 공존과 연계는 기본소득과 장애소득 보전급여, 다시 말하면 장애인 연금의 나름대로의 병급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기본소득과 그리고 공존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현재 장애 등급과 자산조사에 기반한 사회 부조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추가 비용 급여인 장애수당을 모든 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사회수당 급여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과 공존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현재 장애소득 보장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과 장애소득 보장 체계의 공존 그리고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아직 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해야 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개인 당사자의 생애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의 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 진입 전 장애 발생은 장애 가구원의 노동 능력을 저하시켜서 취업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소득 증대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 가구원의 장애 가구원 돌봄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구 전체의 빈곤 위험을 증가시키며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개인 당사자의 생애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 전체의 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